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 당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10연승을 하던 팀이 3연패를 당한 것은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후 처음이고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를 통틀어도 거의 100년 전인 1924-25 시즌의 허더즈필드, 71-72 시즌의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다음 상대는 맨시티 원정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4연패까지 연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3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고도 모두 역전패를 당하는 갑갑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토트넘의 3연패, 오늘은 이 경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불운과 불운, 악재가 겹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힘든 경기를 할 것이 예견되어 있던 팀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너무나도 부족한 가용 선수 때문이죠. 공격진에는 히샬리송, 솔로몬, 페리시치가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메디슨도 부상으로 뛸 수 없었죠. 더욱 중요한 수비진에는 2명의 센터백인 로메로가 징계로, 반더벤은 부상으로 뛸 수 없었던 상황. 거기에 기대를 모았던 신인 수비수 애슐리 필립스는 국대 차출에서 부상을 당하며 결장. 중원의 핵심 선수인 비수마는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었고 파페사르도 부상으로 결장. 이외에도 세세뇽은 여전히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에게 한 줄기 희망이 존재했던 것은 우도기가 징계에서 돌아왔고 벤탄쿠르가 장기 부상에서 이제 서서히 정상적인 매치핏을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아무래도 벤탄쿠르의 부상 아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벤탄쿠르의 부상 장면인데요. 벤탄쿠르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맷 캐시가 굉장히 깊숙하게 다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시의 다리가 벤탄쿠르의 오른쪽 무릎부터 정강이에 걸치는 바깥쪽을 때리며 심지어 무릎이 안쪽으로 약간 꺾이는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벤탄쿠르의 부상이 발목이라고 이야기한 상태고 실제로 교체 직전 두 번째로 쓰러졌을 때 벤탄쿠르는 발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맷 캐시는 예전에도 도어티에게 살인 태클을 들어가 수술까지 요구하는 심각한 부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위험한 태클로 벤탄쿠르에게 또다시 좌절을 선사했습니다. 어쨌거나 그의 부상이 어디가 되었건 이것은 정말 장기간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뛰지 못하다가 이제 막 돌아온 벤탄쿠르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수술받았던 왼쪽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터널을 통과했다는 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확한 벤탄쿠르의 오른쪽 다리 부상 정도는 알 수 없기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악재를 넘어서 토트넘에게도 너무나 큰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오늘 벤탄쿠르는 후방에서 날카롭고 창의적인 침투 패스로 공격을 도왔습니다. 전반 2분경에는 손흥민에게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해주며 손흥민의 원터치 패스를 도와 어쩌면 공격 포인트 기점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14분경에는 비록 옵사이드가 되었지만 혼자서 이 수비 사이를 드리블로 탈압박 전진해 다시 손흥민과 리턴 패스를 주고받은 후 수비 사이로 쿨루셉스키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었고 17분경에는 후방에서 침투하는 포로를 향해 로빙 침투 패스를 넣어주며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비적인 역할에서도 비수마와 파페사르가 빠진 자리를 메꾸며 3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교체 전까지 드리블 탈압박 1회, 경합 3회 시도 모두 승리, 그리고 인터셉트 1회 성공, 태클까지 1회 성공하며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가자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연결고리가 분명 약해졌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역시 우려했던 수비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실점의 경우는 힐의 판단 미스가 너무나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빌드업 패스를 받은 힐이 측면에서 더글라스 루이스의 압박을 받자 후방으로 드리블을 칩니다. 이때 호이베르가 분명 볼을 받아주러 오고 있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인저리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냥 호이비에르한테 패스를 했으면 됐는데 굳이 본인이 위협을 무릅쓰고 드리블을 치기 시작했죠. 보시면 빌라 선수는 호이비에르의 앞이 아니라 후방에 있었고 만약 힐이 그냥 패스를 주었다면 호이비에르가 드리블로 또는 로세소에게 패스를 하며 이 열린 공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힐은 후방으로 쓸데없는 드리블을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호이비에르를 따라오던 빌라 선수가 힐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왼발잡이인 힐은 호이비에르에게도 페드로 포로에게도 에메르송 로얄에게도 패스를 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자 패스 선택지가 비카리오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힐보다 전방에 빌라 선수가 2명이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와킨스의 경우 힐보다 비카리오와의 거리가 더 가깝죠. 최후방 선수가 아니고 거기에 자신보다 더 깊숙한 진영의 상대가 있는데 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는 건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보시면 힐이 비카리오에게 패스를 하는 순간 와킨스가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이러자 보시는 것처럼 비카리오는 위기 상황을 맞이해 어쩔 수 없이 공을 높이 띄어서 걷어내게 되고 그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로세소의 파울이 나오며 프리킥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아도 될 프리킥을 준 셈입니다. 아니, 주지 말았어야 할 프리킥을 준 것이죠. 힐도 본인의 실수를 즉각 인지하고 비카리오에게 손을 들어 미안함을 표시하지만 그 제스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덮기에는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최종 수비 라인과 그 앞선의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상대 공격수들이 쉽게 볼을 투입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점 직전 장면에서는 와킨스와 틸레망스 모두 이 사이에 위치하며 패스를 자유롭게 주고받았습니다.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 이 장면을 보시면 카마라가 패스를 하려는 순간 벤 데이비스와 호이비르의 위치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맥긴에게 가는 패스기를 차단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와킨스에게 가는 길을 차단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냥 멈춰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벤 데이비스입니다. 볼을 받으러 아래로 이동하는 와킨스를 벤 데이비스가 따라 나가면서 압박을 해야 하는데 와킨스가 공을 받으러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오히려 반대 방향인 골대 쪽을 향해 물러나며 너무나 많은 간격을 내어줍니다. 게다가 와킨스 쪽을 향해 등까지 지고 있습니다. 만약 압박을 하기 위해 와킨스를 따라 나왔다면 최소한 2대1 패스를 주고받을 때 와킨스에게 달라붙어 아예 침투를 차단하거나 또는 따라붙으며 슈팅을 방해할 수라도 있었을 텐데 와킨스가 틸레망스에게 원터치 패스를 하는 순간 그것을 커버하려 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로얄과의 중앙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틸레망스는 그 벌어진 공간으로 침투하는 와킨스에게 다시 리턴 패스를 내어주고 간격이 벌어져 멀어진 벤 데이비스는 심지어 등까지 돌린 상태다 보니 패스를 태클로 차단하지도 침투하는 와킨스를 따라가지도 못하며 슈팅을 허용해 역전골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로세소 역시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틸레망스가 자신보다 앞선 두 줄 수비 라인 사이로 침투하는데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틸레망스로부터 멀어지며 편안하게 침투 패스를 할 수 있도록 방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수비형 미들로 뛰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일 수도 있겠죠. 공격 장면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정말 많은 경기였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3골이나 넣었지만 모두 옵사이드가 되면서 너무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것은 환상적인 결정력을 보여준 두 번째 골 장면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 방향을 향해 달리며 그대로 가마차기 슈팅을 꽂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골 역시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우도기가 볼 경합을 하면서 다가오는 호이비에르에게 옆으로 패스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이 공을 드리블로 한번 치고 나간 후에 보시는 것처럼 하프라인 위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며 옵사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이것보다 한 타이밍 앞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는 이미 상대 수비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우도기가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내어주는 순간 이미 스타트를 끊었었죠. 만약 호이비에르가 이때 공을 한번 치고 나오지 않고 우도기가 패스를 준 이 볼을 곧바로 원터치 전진 패스로 넣어주었다면 보시는 것처럼 그 타이밍은 온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스타트 타이밍이 반박자 느렸거나 또는 호이비에르의 패스 타이밍이 반박자 빨랐다면 이 득점은 온사이드였을 텐데 개인적으로 호이비에르의 패스 타이밍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는 순간 디에고 카를로스의 태클이 슛블록이 될까 말까라서 스타트가 조금 늦었다면 슈팅이 막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중 선택해야 한다면 축구에서는 느린 선택보다는 빠른 선택이 분명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느린 스타트보다 호이비의 빠른 패스가 좀 더 아쉬운 이유겠죠. 이 장면을 포함해 아쉬운 점은 경기 중 정말 많은 기회가 왔을 때 결국 득점을 하지 못했고 스쿼드가 얇아 교체 자원을 풍족하게 돌릴 수 없었던 토트넘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연속으로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상 선수들이 대거 복귀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지도 모르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경기 후반부에 돌입하기 전에 찾아오는 결정적인 기회들을 실수로 놓치거나 욕심으로 날리거나 해서는 토트넘이 승리하기 더욱 어려운 12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3연패로 리그 1위에서 5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상대는 극강의 맨시티죠.
다음 경기에서는 다행스럽게 비수마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 벤탄쿠르가 돌아올 수 있다면 로세수를 중앙 공미나 왼쪽 윙어로 올렸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벤탄쿠르의 몸 상태는 아직 불확실하고 로메로 역시 징계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리그 4연패를 당하게 될지,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일주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의 초반 기세에 비해서 정말 너무 많은 불운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 중 한 명이라도 더 부상이나 징계가 나온다면 정상적인 경기를 이어나가기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 불운과 악재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